안녕하세요. 베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브라이언 오입니다. 오늘은 저축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4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구구단을 잘 알아야 하듯이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서 저축을 잘 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개념이 바로 그러한 컨셉들인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셋째는 세금, 넷째는 리스크 컨트롤, 즉 위기 관리, 이런 4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오늘 저축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10,000불짜리 책을 받으셨다면 어디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 4군데 중에 하나로 그 돈을 가져가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여서 그 돈이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에 4가지 분야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이 은행에 가져가서 그 10,000불짜리 책을 집어넣고 돈을 저축할 수도 있고요. CD라든지 그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돈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택시장이 되겠습니다. 주택시장 또한 우리가 돈을 투자하여서 거기서 이윤을 내고 하나의 내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시장이 되겠는데요.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등 많은 분들이 이런 곳을 이용해서 돈을 투자하시고 수익을 얻어가실 수가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그 분야는 Financial Industry라 그래서 굉장히 특히 우리 한인 분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일 수 있는데요. 401k라든지 403p, 또 SEP IRA, 또 annuity, 또 라이프 인슈런스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유통이 되는 Financial Industry 이렇게 4부분으로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또 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4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분들께서는 은행이 굉장히 친숙하시고 일단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저축을 하시거나 은행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되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야가 바로 부동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생기신다든지 목돈이 생기실 적에 집을 구입하셔서 렌트를 내시거나 또 이렇게 재산적인 가치를 이렇게 보유하시는 수단으로서 이러한 그 주택 시장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야말로 우리가 굉장히 잘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우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이민 1세대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알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고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분야는 바로 이 4번째 Financial Industr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것만 같은 이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 툴로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4가지 각 분야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은행, 이 뱅크는요. 우리가 장단점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첫째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은행에다 돈을 내가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원할 때 그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점이 되겠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리 돈을 세이빙 어카운트에 혹은 CD에 묶어 놓으신다 그래도 이자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은행에다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예금을 해 놓으시면 몇 프로나 이자를 받으실까요? 지금 현재 1%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이자를 받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2년으로 묶어두는 CD에 돈을 저축을 해 놓으실 경우에 약 1% 정도의 이자를 받으시는데요. 물론 복리 이자가 아니고 단리 이자로 아주 적은 그런 이자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지만은 장점은 바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그 금액을 꺼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이런 은행을 통해서 내 저축 하나의 수단으로 삼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식시장인데요.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등 특히 약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은 이 분야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좀 얻으실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전문 브로커들에게 그런 돈을 맡기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점은 주시장이 좋아서 또 내가 선택한 그런 상품들이 또 내가 선택한 회사가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낼 것 같으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 원금이 2배가 되기도 하고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단점은 주시장이 곤두박질하게 되면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돈을 잃거나 아니면 많이 줄어들고 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고리스크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은요. 물론 우리가 돈을 집어넣고 집을 사서 에쿼티가 쌓이면 거기에서 이제 돈을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에쿼티를 뽑았으려면 굉장히 서류가 작성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돈을 은행처럼 쉽게 넣었다가 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는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터졌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이 믿었던 내 집이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서 주택시장이 많이 좋지 않아져서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내가 기대했던 그 수익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또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택시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Financial Industry인데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통해서 내 돈을 불리고 또 거기서 이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네 번째 Financial Industry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 그 요소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불, 200불 혹은 300불, 400불, 500불 이렇게 매달 저축하는 내 돈이 어떻게 내 노후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네 가지 컨셉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네 가지 컨셉이 바로 내가 잘하기를 바라는 그 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자와 인플레이션, 텍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바로 그 네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는 딱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단리 이자와 복리 이자가 있습니다. 단리 이자는 내가 저축한 원금의 일정 금액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불을 저축하고 10% 단리 이자를 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10,000불의 10%인 1,000불을 1년 후에 이자로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2년째에 가서도 똑같은 10% 1,000불을 받고요. 3년째에 가서도 똑같은 10%인 1,000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이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리 이자가 되겠고요. 거기에 반해서 복리 이자, 영어로는 compound interest라고 하는데요. 복리 이자는 조금 복잡한 이자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원금에 이자가 붙는데요. 첫 해에는 단리처럼 똑같이 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는 그 원금에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해의 원금에 덧붙여진 이자를 합한 금액, 그 총액의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리 10% 이자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10,000불을 저축했다고 쳤을 때 다음 해에는 단리 이자처럼 똑같이 10%인 1,000불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2년째 이자를 받을 때는 원금 10,000불의 이자 1,000불을 합한 11,000불의 10%의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년째에서는 1,100불의 이자를 받습니다.
3년째는 그 모든 금액을 합한 12,100불에 대한 이자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리이자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한 그 금액에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받는 늘어나는 이자 소득의 그 진도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이 합쳐졌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복리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와 8%의 복리이자를 받는 각각의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0세 청년이 10,000불을 4% 복리이자를 받는 상품에 저축을 했을 때 어떻게 이자를 받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리이자를 논할 때는 룰 오브 72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룰 오브 72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부터 유태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복리이자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은행이나 금융권에서는 복리이자를 계산할 때 룰 오브 72에 의해서 이자를 계산을 해줍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72라는 숫자를 내가 받는 이자로 나누면 숫자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4% 복리이자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72를 4%로 나누면 1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18이 내가 저축한 금액의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 years later, 18년 후에 내가 저축한 금액이 바로 2배가 되는 바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복리이자 계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룰 오브 72에 의해서 20세 청년이 10,000불을 저축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18년 후인 38세가 되면 그 10,000불이 2배가 되어서 20,000불로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8년이 흐르면 56세가 되어서 20,000불의 2배인 40,000불로 돈이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56세에서 another 18년이 지난 74세가 되면 40,000불로 자란 금액이 2배로 자라기 때문에 80,000불로 불어나 있고요. 그리고 74세에서 another 18년이 흐른 92세가 되면 바로 이 청년이 저금했던 10,000불이 160,000불로 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생 이 청년은 10,000불을 저축하고 4% 이자를 받았는데요. 92세가 되니까 160,000불, 즉 1억 6천만 원을 받고 은퇴를 했네요. 자, 두 번째 경우는 8% 복리이자를 받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20세 청년이 운이 좋게도 8% 복리이자를 받는 상품을 발견해서 똑같은 금액 10,000불을 저축을 했습니다. 룰 오브 72에 의해서 71을 8%로 나누면 8, 9, 72, 9년마다 이 원금이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청년이 10,000불 저축하고 8% 이자를 받았을 경우 9년 후인 29세가 되면 20,000불로 자라 있고요. another 9년 후인 38세가 되면 40,000불, 47세가 되면 80,000불, 또 9년이 흘러서 56세가 되면 160,000불, 그리고 65세가 되면 320,000불, 74세가 되면 640,000불, 83세가 되면 1.2 밀리언이 되고요. 그래서 12만 벌써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그런 계산하기도 힘들 정도로 돈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another 9년이 흐른 92세가 되면 2.5 밀리언으로 자라서요. 네, 이제 25억 정도로 이렇게 돈이 자랍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복리이자의 이자를 받는 방식은 처음에는 단리이자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을 때 그 금액이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그 이자를 받는 기간만큼 2배씩 자라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자는 아마도 아인슈타인 박사로부터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이렇게 답할 것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좀 의아스럽게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복리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유태인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 복리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 orthodox Jewish people, 유태인들은요, 거의 바벨론 포로 시절인 500년 전부터 이 복리의 컨셉을 이용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이 룰 오브 72를 왜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를 모르고 써왔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인슈타인 박사가 실질적으로 룰 오브 72를 증명을 해서 다시 한번 유명해진 그러한 개념이 되겠고요. 오늘날에도 금융권에서 복리 이자를 계산할 적에 바로 이 룰 오브 72를 이용을 합니다. 또 12%를 이자로 이렇게 이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거의 8%가 맥시멈이고 12%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받지 못하고 주기만 하죠.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빚이 바로 이 복리인데요. 평균 16% 이런 크레딧 카드 이제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 이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은행에 복리로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러한 그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 사용할 적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인 이자 개념을 단리와 복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저축할 적에 내가 단리의 이자를 받을 것인지 복리의 이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이제는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가능한 대로 복리이자, 그것도 이자율이 높을수록 나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염두에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저축을 할 경우에 꼭 알아야 될 컨셉은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네이션와이드, 전국적으로 평균 해마다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율은 3.2%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3.2%보다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민 오셨을 때 갤런당 가스비가 얼마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내가 가스를 낼 적에 지금 현재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미국 평균 3.2%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10년이면 32%고 이 물가 상승률은 복리의 개념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축을 할 적에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이자를 복리로 받지 않으면 내 돈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돈을 집안에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항아리라든지 어떤 분은 냉장고에 이렇게 모아두시는 분도 계시고, 매트리스 밑에라든지 이런 곳에 돈을 모아두시는 분들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복리 이자율을 받는 곳에 잘 저축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캐시는 은행에 저축하기도 힘들고 또 그 돈으로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돈을 캐시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제적인 개념을 잘 알아서 내 성향에 맞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상품에 잘 저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저축을 할 적에 꼭 아셔야 될 저축 컨셉 세 번째는 바로 텍스, 세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텍스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텍스 코드가 텍스 now, 텍스 later, 텍스 advantag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텍스 now는 뭐냐면 그 해에 매년 내가 소득세라든지 소비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에서 나온 그 캐피탈 게인, 즉 이자 소득에 대해서 매년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요.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내가 돈을 저축해 놨으면 그 해에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저축한 돈에서 나온 세금에 대해서 반드시 이익이 있었을 경우에 그 세금을 CPA를 통해서 납세를 하셔야 되는 바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로는 은행 세이빙이라든지 CD 또 부동산도 내가 구입한 주택을 팔 경우에 주택 가격이 오른 그런 포션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 가격이 올라서 이자 소득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매년 텍스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나 CD나 부동산, 스탁, 뮤추얼 펀드 이런 상품들은 텍스 나우 에 해당이 되어서 해마다 이 이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텍스 레이러인데요. 이 텍스 레이러는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텍스 혜택을 받으시면서 저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내가 그 돈을 찾았을 경우에 그때 바로 텍스를 내게 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1k나 403b 또 IRA, SEP IRA 또 어뉴어티 연금 상품이죠. 이런 상품들은 지금 현재 저축할 때 내가 세금을 내지 않고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 빨리 돈이 많이 자라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59.5세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찾아 쓸 수 있는데요. 돈을 찾아 쓸 때에 그때 텍스 레이트에 해당되는 부분에 텍스를 내시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401k나 403b, IRA, SEP IRA, 어뉴어티 등은 모두 대부분 리타이먼트 플랜, 즉 은퇴를 위해서 내가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59.5세라는 그 룰에 적용을 받는데요. 쉽게 말해서 59.5세가 되기 전까지는 저축한 돈을 꺼내 쓰시면 안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돈을 꺼내 쓰시게 될 경우엔 페널티라든지 텍스를 물으셔야 돼서 많은 손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텍스나 페널티를 내지 않고 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텍스 레이러에 해당되는 상품들은 지금 현재는 텍스를 내지 않아서 텍스 브라켓이 떨어져서 텍스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만 그리고 텍스를 내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빨리 자라는 특징이 있지만 장점이 있지만 나중에 59.5세가 되어서 돈을 찾아 쓰실 때는 반드시 텍스를 내셔야 되는 그러한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59.5세 룰 플러스 70.5세 룰도 아셔야 되겠는데요. 59.5세부터 이러한 상품들이는 돈을 찾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만 70.5세까지 안 찾아 쓰시면은 이때까지 안 찾아 쓰신 원금 플러스 이자에 텍스를 50%까지 내는 그야말로 텍스 벼락, 세금 벼락을 맞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늦어도 70.5세부터는 이런 곳에 저축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돈을 꺼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텍스 어드밴티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텍스를 처음에 딱 한 번 텍스를 내시죠. 내가 샐러리를 받으신 거에서 텍스 내시고 텍스 낸 돈으로 저축을 하실 경우에 돈이 불어나는데 나중에 돈을 찾아 쓰실 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Roth IRA라는 그런 은퇴 저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텍스 어드밴티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학자금으로 잘 알려진 529 플랜도 역시 나중에 불어난 돈을 찾아 쓸 적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축성 생명보험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죠. 이 저축성 생명보험도 나중에 불어난 내 저축 금액을 찾아 쓸 적에 텍스를 내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캐시 밸류가 있는 저축성 생명보험은 59.5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연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15년 이후가 지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그 돈을 용도의 제약도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 텍스도 내지 않고 찾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축을 할 적에 이 텍스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텍스 나우에 있는 상품들을 저축 상품으로 골라서 쓸 것인지, 아니면 텍스 레이터, 지금은 텍스를 안 내지만 그래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저축된 금액을 찾아 쓸 때에 텍스를 내는 그런 상품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텍스 프리인 어드밴티지 상품들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쌓인 금액을 찾았을 적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고 쓸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각 그 부분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텍스 나우에 해당되는 상품들의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돈을 찾아서 쓸 수가 있고, 대신에 단점은 그 텍스를 그때그때 내야 되고, 또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는, 물론 스탁이나 뮤추얼 펀드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이나 CD를 이용할 적에 그렇게 이자가 낮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돈을 쓰지 않지만 꾸준히 저축을 하여서 내가 은퇴한 이후에 돈을 쓰겠다 할 것 같으면 텍스 레이터나 텍스 어드밴티지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지만 단기간에 내가 써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3, 4년 후에 목돈을 꺼내서 집을 사는데 다운페이를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59.5세 룰이라든지 15년 이상 저축을 해야 되는 텍스 레이터, 텍스 어드밴티지 상품들보다는 텍스 나우일지라도 그 가까운 시일 내에 자유롭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은행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축 시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개념은요, 리스크 컨트롤, 즉 위험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험을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이자를 받고 또 아무리 텍스를 절감하는 혜택을 받는다 하여도 우리가 위험 때문에 내가 평생 저축한 돈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자 받는 방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자 받는 방식으로 고정이자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Fixed Interest라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고를 적에 이런 고정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고정이자를 받는 상품들은 말 그대로 이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대개는 3%에서 4% 이자를 고정적으로 받는데요. 정확하게 내가 시간이 지난 후에 정확하게 약정이 되었던 3% 내지 4%의 이자율만큼 내가 이자를 받게 되는 상품들입니다. 그렇지만 단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아까도 말씀드린 3.2%가 전국 평균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상쇄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겨우 따라잡는 그러한 이자율이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고 거의 자라지 않는다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이자 받는 방식은 variable interest입니다. 즉 변동 이자율입니다. 특히 이제 주식 시장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S&P 500 이러한 그 지수를 많이 이용들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좋아서 굉장히 S&P 500 지수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만큼 내가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동 이자를 받는 상품들의 특징은 주식 거래와 같이 내가 그 회사라든지 상품들을 내가 고를 수 있고 변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를 때 20%, 30% 혹은 50% 이상의 고수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곤두박질치는 그러한 리스크를 내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내 돈이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401k에 저축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90% 이상 401k나 IRA에 이자 받는 방식은 바로 이 variable interest, 즉 변동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지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한 그 해에 은퇴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평생 저축한 그 계좌의 돈이 굉장히 많이 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비극이 일어났고 또 401k가 201k로 반토막이 났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동 이자를 받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주식이라든지 뮤추얼 펀드를 잘 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그런데 취미가 있어서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권장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내가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놔둘 수 있는 놔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한 번쯤 더 좋은 그러한 이자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이자는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세 번째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세 번째 이자 받는 방식은 바로 Indexed Interest라고 그래서요. 보장성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 보장성 이자도 아까 말씀드린 변동성 이자처럼 주식시장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등락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그러한 방식입니다만 이 변동이자와 다른 점은 주식시장에 등락할 때 상한선을 두고 또 떨어질 적에 하한선을 두어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 안에 있는 그 이자를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의 상품이 14% 상한선을 주고 0.25% 하한선을 준다고 가정을 해봤을 적에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서 20%까지 올라간다면 상한선이 14%까지 내가 이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20%였는데 14%만 이자를 주고 나머지 6%는 회사가 그 이윤을 가져가고요. 대신에 주식시장에 곤두박질 쳐서 떨어질 때 그때 하한선이 0.25% 이자를 보장하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이 보장성 이자 Indexed Interest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12%에서 15% 상한선을 받는 그러한 보장성 이자의 경우 지난 25년간 평균 7%에서 8% 이자를 받아왔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리 8%는 굉장히 큰 위력이 될 수 있고요. 상당히 높은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보장성 인덱스드 인트레스트는요. 보장성 이자는 하한선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아무리 떨어져도 0.25% 혹은 1%라는 하한선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원금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돈이 자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향을 잘 아시고 내가 돈이 이미 많아서 별로 불어나는 데 관심이 없고 정확하게 내가 약정받은 3, 4%의 이자를 확실하게 받기를 원하시면 fixed interest, 즉 고정이자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98%의 보통 서민들의 경우 돈을 더 잘하게 불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이자 혹은 보장성이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식을 잘해서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리스크를 잘 매니지할 수 있다면 변동이자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바라신다면은 이런 보장성 이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은퇴 후에 얼마만큼의 은퇴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평소에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제가 꼭 권해드리는데요. 여러분은 몇 세에 은퇴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65세에 나는 은퇴해서 여행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65세에 은퇴하시면 몇 년간 더 내가 소천할 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지역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소천하신 분들의 이름을 주보에서 들으시는데요.
우리 일제시대 6.25 이런 격변하는 시기를 겪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요즘 거의 80대, 90대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지금 현재 1년에 평균 수명이 1년에 0.2세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는 90세, 100세 이렇게 가시게 돼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요즘은 들더라도요. 전에는 100세까지 커버되는 생명보험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120세까지 커버되는 상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보통 100세까지는 사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저축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5세에 은퇴를 하면 최소한 95세까지는 생존하시기 때문에 30년이라는 시기를 내가 은퇴하고 살아가게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내가 생활비가 얼마 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아까 드렸는데요. 집도 다 페이가 끝났고 자녀분들은 다 성장하셔서 나가서 다 독립적으로 잘 사시고 차 페이도 끝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두뇌가 예를 들어서 3,000불 정도만 있으면 내가 은퇴 후에 현재 생활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부부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3,000불이 드시면은 1년이면 36,000불이 되겠고요. 10년이면 36만 불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세 은퇴하셔서 95세까지 생존하실 경우에 30년을 지나셔야 되는데 10년에 36만 불이면 30년이면 거기에 3을 곱한 배수가 되겠죠. 거의 1밀리언, 10억 정도 되는 금액을 저축해 놓으셔야 한 달에 3,000불 정도 이렇게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3,000불은 내가 은퇴했을 때 훨씬 지금보다 가치가 적은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경우 5,000불 내지 7,000불, 10,000불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수입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3,000불씩 썼을 경우에 10억, 즉 1밀리언을 저축해야 된다면 6,000불 정도를 내가 쓰기를 원하신다면 2밀리언, 즉 20억 정도를 65세까지는 만들어 놓고 은퇴를 하셔야 그 정도의 그런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96만 불, 한 1밀리언 정도를 저축을 하려면은 한 달에 4,000불씩 20년 동안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20년 동안 한 달에 4,000불씩 저축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98% 되는 서민들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저축을 하시면 20년 후에 내가 은퇴할 때쯤에 한 1밀리언 정도를 저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복리를 이용하시면, 이 이자율을 이용하시면 4,000불보다 훨씬 적은 금액, 혹은 100불, 200불, 혹은 500불, 600불 정도씩 저축을 하셔도 충분히 이러한 1밀리언이란 금액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이미 주류사회 유태인들이나 부자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효과적으로 저축을 잘 하시고 또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내 노후 준비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소셜 시큐리티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거나 소진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이비 부머 세대분들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18년 사이에 태어나신 그 분들의 숫자가 7,600만 명 정도, 미국 인구의 2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은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은퇴를 하고 난 2030년경에 가면 더 이상 정부의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이 소셜 시큐리티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에 내 노후를 의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부에서는 401k나
IRA 등을 통해서 스스로 평소에 저축하여서 노후를 대비하도록 그런 텍스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소셜 시큐리티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데 노후 리타이먼트 플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내 노후를 의지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도 계신데 만에 하나 자녀분들이 본인들도 어려움에 처한다면 과연 내 은퇴의 한 부분을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 많은 경우에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과연 몇 살까지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월마트에 가보시면 머리가 하얀 백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시는데 75세 이상 일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내가 정말 취미 삼아 일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령에도 불구하고 일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75세 넘으신 분들을 하유해주는 그런 직장을 찾기도 정말 어려울 수 있고요. 결국은 내가 이러한 복리 컨셉, 텍스 이용한 또 리스크를 컨트롤하면서 잘 저축을 하는 것만이 앞으로 내 은퇴를 위한 진정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축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말씀드리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나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714-886-8770 이메일 mybestfinancial@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